그다음에 첫 번째 발제를 맡으실 선생님은 정욱식 소원네트워크 대표님이십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을 선생님은 진보정치연구원 수석연구원인 김수현 연구원이십니다. 토론자 세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배성인 한신대 교수님 드리겠습니다. 최은아 한국진보연대 자주평화통일위원장님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영재 평통사 위원장님. 지난 6월 27일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5전 군부회의에서 의논했던 분은 한일 군사 보호 협정 체결 협상을 비공개로 즉석에서 선정해가지고 국민들하고 국회에서 몰래 중대한 한일 협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만행을 저지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협정 바로식 10분 전에 일단 고려를 시켰는데 이것을 절차와 방식상 문제점을 들어서 고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기적으로는 내용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토론회는 절차와 방식상 문제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보여지고 한일 정보보호협정에 대한 그 내용적으로 무엇이 문제가 있고 그것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미치는 영향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대응에 대한 좀 토론을 진행할까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토론회에서는 현장에서 실천적으로 좀 활동해 계시는 분들을 좀 많이 토론자로 섭외를 했습니다. 본 토론회는 일단 발제 20분씩 두 분께 하시고 토론은 10분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제를 맡으실 정욱식 선생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제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예, 평화네트워크의 정욱식입니다. 예, 뜻깊은 토론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저기 밤에는 백분 토론에 이 같은 주제로 이렇게 나가기로 했는데요. 여기 앉아 있어 보니까 또 아까 이제 저기 출연자 내용을 받았는데 저랑 같은 편이 저기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전에 자유선진당의 박선영 의원 저랑 같이 반대 토론자로 나온다고 그래서 제가 한참을 좀 웃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실히 일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다. 이거를 갖다가 오늘 좀 실감할 수 있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예, 또 상대편에는 또 뭐 구로다 지국장인가요? 예, 그분이 나온 데서 아무튼 좀 재밌는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재밌게 발표를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뭐 오늘 주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군사안보 차원에서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어떤 추진 배경이 있었고 또 문제점이 무엇이고 대안이 무엇인가. 근데 이미 뭐 여러분들께서도 상당 부분 잘 알고 계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리 여러분들께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핵심적인 요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좀 이따 좀 이렇게 오히려 토론 시간을 좀 많이 갖고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좀 질의응답 및 토론 시간을 많이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방금 전에 이제 그 박경순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몰래 통과가 딱 걸렸죠. 예, 딱 걸렸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부는 일본이랑 같이 발표하려고 했다. 예, 이게 한국이 먼저 발표하면은 외교적 결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에티켓을 중시하는 정권에서 뭐 국회 쪽에 가서는 이제 국회 보고 및 논의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다가 일본과의 또 에티켓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밀실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민주주의의 민자도 제대로 모르는 정권이구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거듭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절차상의 문제는 뭐 이미 백일화에 잘 다 드러나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과연 대통령이 이걸 몰랐을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그 누구보다도 이 대통령께서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포함한 한일 군사
협력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07년 대선 후보 당시 때부터 계속 미국과 일본 측을 만나서 이것을 약속을 해왔고, 취임 이후에도 첫 해부터 이 협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이 협정의 논의가 시작되게 된 아주 결정적인 배경이 대통령의 강력한 개인적인 선호에 있었다라는 그런 이제 외교 당국자의 발언도 위크리크스가 폭로한 자료를 통해 담겨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들과 또 우리 각하께서 이런 중대한 문제를 본인 모르게 처리하는 걸 용납하실 분이 절대 아니시죠. 예. 그래서 이미 또 4월 23일 날 가서명까지 되었던 이런 어떤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대통령의 재가 없이 이렇게 밀실에서 처리됐다고 하는 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최소한 대통령의 사과와 이제 협정 추진을 취소하겠다는 이런 어떤 발언이 나올 수도 있도록 계속 밖에서 좀 압력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페이지 보시면 이 추진 배경이 뭐냐? 뭐 잘 아시다시피 미국하고 일본은 오래전부터 이 협정 추진을 원해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65년 그 한일 협정의 중요한 어떤 전략적 배경이었죠. 그리고 뭐 부시 행정부 때도 아주 강력하게 이걸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시가 특사를 청와대에 보내서 노 대통령을 만나서 이걸 설득을 하려고 청와대를 여러 차례 예방을 했었죠. 근데 노무현 대통령 만날 때마다 이 한일 군사협정에 대한 어떤 설득할 수 있는 기회보다는 오히려 거꾸로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독도 특강, 또 한일 관계 특강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됐던 그런 이제 쓰라린 기억들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미국 정부는 당시 외교 전문을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있는 한 이제 한일 관계 개선은 물 건너갔다. 차기 정권을 기다리자. 이런 어떤 쪽의 내용들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이 한일 군사 협정을 포함한 한일 군사 안보 협력 강화, 실질적으로 이제 한미일 삼각동맹의 실질적인 배우자, 또 기획자는 바로 이제 미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나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이 페이지 그 하단에 보시면 그런 표현이 나오죠. 안보 및 국방 대화는 두 정부, 여기서 두 정부는 한일 정부를 얘기합니다. 이거에 대한 미국의 면밀한 감독과 능동적 개입을 요한다. 라고 미국 외교전문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뭐 공개된 문서 혹은 그 비밀 외교 문서에 어떤 미국의 입장들이 담겨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쭉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2+2 그러니까 외교 국방 장관 회담에서 이제 이 일본과의 3자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위한 메커니즘을 강화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이 공동성명에 포함됐습니다. 이건 사실 대단히 중초대한 내용입니다. 대단히 중초대한 내용인 것이죠. 이 비공개 문서나 비밀 회의에서 이런 얘기들은 많이들 오갔겠습니다만, 양국 정부의 공식 이제 선언에서 성명에서 이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이 명시된 것은 이때가 처음 있는 일이고, 이것은 사실상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삼각동맹 체제를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명시적인 선언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2+2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것이 뭐 이 미일 동맹의 오랜 수건이 이 MB 정부 때 이게 풀리고 있는 건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첫 번째는 뭐 이제 구속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만 그분의 친형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뼛속까지 친미 친일 이 대통령의 개인적인 선호가 아주 강력하게 반영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고, 뭐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그냥 맨입으로 이걸 해줬을 리가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제가 여기서 그러면 음모론까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본질적인 배경 중에 하나인데, 바로 MB의 이 아주 자의적인 흡수 통일론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러니까 임기 초반 때부터 특히 뭐 2008년 가을에 김정일 위원장이 뭐 뇌 관련 질환으로 쓰러진 것으로 알려진 이후에 이제 MB 정부의 흡수 통일론은 더욱더 이제 강해졌습니다. 일례로 이제 천영우 당시 외교부 차관이 이제 스티븐슨 주한 미국 대사를 만났을 때, 저 북한 오래 못 갈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흡수 통일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스티븐슨 대사가 그걸 위해서는 한일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 한일 관계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예, 이 한국 주도의 흡수통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천차만도 적극 동의를 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MB의 흡수통일론을 이 한일 군사협력 강화의 기회로 이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이 대목에서 잘 드러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점들이 있느냐? 첫 번째는 대북 정보 악용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일본이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벌여왔죠. 그래서 한국이 어떤 정보를 제공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가지고 장난질을 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그럼 일본으로부터 받는 정보는 그것이 정확하냐?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일본이 이지스함이 6척이 있고 첩보 유성도 많고 우리나라보다 이 정보 자산이 뛰어나기 때문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향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2009년 4월 4일 날 이제 일본의 그 조기용보 레이더가 북한이 미사일 쐈다 이렇게 이제 정보를 포착해서 그걸 일본 정부가 발표를 했고 실제로 막 사이렌까지 울려가면서 민방위 훈련을 이제 했었죠. 네, 그러나 4월 4일 발사 하루 전에 이제 그런 이제 오작동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크게 망신을 당한 적이 있었고요. 얼마 전에 북한이 광명성 3호를 쐈을 때도 그걸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죠. 그래서 일본에서 나오는 얘기는 우리 이지스함이 동해에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이제 좀 서해를 가고 싶다. 예. 그래서 이지스함의 서해 배치설이 그런 맥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 간의 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면 일본 이지스함뿐만 아니라 일본의 정보 자산 또 이제 일각에서 얘기되는 것이 바로 일본의 대잠 초계기입니다. P3C라고 하는 그 대잠 초계기가 일본이 한 20기 정도를 갖고 있는데 이런 일본의 대잠 초계기가 동해나 서해까지 들어와서 북한의 잠수함 관련 활동을 이제 감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이 군사 전문가들도 많다라는 것이죠. 예,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만 어쨌든 2009년, 2012년 북한의 그 광명성 발사 때나 또 뭐 수시로 일본에서 나오는 게 바로 북한의 핵실험 준비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책의 수립의 전제 조건은 정보의 정확성에 있을 텐데 이런 일본의 불량 정보를 받으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이제 대북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큰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대 한반도 진출, 예, 또 이 군사대국과 연결된 부분들은 이미 많은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발제문으로 대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하나 제가 중요한 건 뭐냐면 최근에 한미일 삼자 군사훈련하면서 무슨 재난구호니 유엔 평화 유지 활동이니 이런 쪽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일본의 의도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 7페이지의 첫 번째 단락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재난구호 및 유엔 평화 유지 활동 등을 통해 한일 사이의 냉랭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유사시 자유대 파견 문제를 협의할 수 있을 것이다. 예. 이것이 일종의 그러니까 몸풀기 개념으로 무슨 재난구호 활동이니 유엔 평화 유지 활동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직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얘기 많이 나오는 게 집단적 자위권입니다. 예. 한국이 일본과 군사협정을 체결하면서 집단적 자위권을 반대할 수 있느냐? 저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논리적으로나 구조적으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일 군사협정은 아무런 실효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한 세트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지금 일본 총리실 산하 연구기관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하거나 아니면은 헌법의 해석을 달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MB 정부는 이런 방법 얘기를 못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어떤 부분들이 이미 한미일 3자 안보 대화를 통해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일종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MB 정부가 이런 방법 얘기를 못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이제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페이지 이제 마지막 부분 나오는 게 한미일 삼각동맹과 MD와의 관계. 요거는 제가 이렇게 정리의 내용들을 쭉 보시면 이런 어떤 얘기가 결코
지나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한일 군사협정의 본질이 삼각동맹 및 MD 구축에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가려고 하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10페이지 두 번째 단락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2009년 7월 달에 한미일 3자 안보대화, 그러니까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여기 DTT라고 제가 써놓은 한미일 3자 국방회담, 이게 2008년,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08년 11월 달에 시작됐습니다. 매년 한두 번씩 열리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단 한 번도 언론에 보도된 바가 없습니다. 근데 이 대화가, 이 DTT가 바로 한미일 3자 안보 관계의 아주 핵심적인 대화틀이다라는 것이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 그 대화를 보면은 마이클 슈퍼 미국 측 수석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북한이 일본이나 괌을 겨냥해 공격할 수 있다. 그러자 한국 측 수석 대표가 하는 얘기가 슈퍼의 평가에 동의한다면서 이제 이 한국을 넘어선 한국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미국이 계속 얘기하는 거냐면 일본, 오키나와를 포함한 일본, 괌, 더 나아가서는 하와이까지 일종의 단일 전장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증원 전력이 뭐 이들 지역에서 올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이들 지역에 대해서 방어하는데 역할을 해야 비로소 한미동맹이 공고해지고 한반도 유사시에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다라는 것이 그 이른바 미국이 얘기하는 단일 전장권 개념입니다. 단일 전장권 개념인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대목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사실상 MB 정부는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뭐 북한이 무슨 뭐 잠수함 가지고 무슨 전투기 가지고 뭐 괌이나 일본 본토에 대해서 군사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선상 탄도미사일이겠죠. 탄도미사일입니다. 그래서 한미일 간의 밀실에서 얘기됐던 것이 바로 오키나와나 괌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한국이 이제 대신 그 미사일을 유격해주는 컨셉트가 도출됐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미 작년에 이제 확인된 바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것이 가능하게 하려면 지금은 한미, 미일 이렇게 양자로 이원화된 MD 시스템을 한일을 연결시키면서 3자 구도로 가게 되면 이제 오키나와나 괌, 더 나아가서는 하와이를 에 대한 MD망을 씌우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미국의 판단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MB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금 지지하고 여기 참여하고 있는 이런 양태들이 확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2+2 회담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10페이지 그 맨 하단에 보면 포괄적인 연합방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주 모호한 표현이죠. 연합은 컴바인드에서 이건 사실상 그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MD 체계를 일체화하겠다는 개념입니다. 군사적으로 컴바인드 의미가 바로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러면 컴프레hen시브 포괄적인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이건 사실상 리저널의 개념인 겁니다. 지역 MD 개념인 것이죠. 당연히 미국은 여기에 리저널이라는 개념을 넣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개념이 들어가는 순간 이것이 바로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을 겨냥한 미국 주도의 지역 MD 구축이라는 것이 명시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엔 컴프레hen시브라고 하는 굉장히 모호한 방법으로 꼼수를 썼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럼 대안은 뭐냐? 한일 군사협정의 대안은 뭐냐? 안 하면 됩니다. 안 하면. 이렇게 문제투성이 위험천만한 걸 왜 합니까? 부모님들이 이렇게 어린아이가 강가에 나가려고 할 때, 그거에 대한 대안은 뭡니까? 못 나가게 하는 것이죠. 못 나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거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엄청나게 큰 혹을 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저의 개인적인 그 예상으로는 이 각하께서 그냥 물러나실 분이 아니다. 그래서 런던 올림픽을 조심하자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뭐 한국 선수들이 선전을 해야겠습니다만 우리가 또 너무 거기에 이제 몰입되다 보면은 그 기회를 틈타서 또 각하께서 또 몰래 또 이제 기습적으로 처리할 가능성을 우리는 충분히 좀 경계를 해야겠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군사협정, 본질적으로는 이 한미일 삼각동맹을 둘러싸고 이 물밑에서 커다란 세계의 힘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양상이다. 하나는 미일 동맹과 이와 결탁된 MB 정권인 것이고, 또 하나는 이걸 반대하는 야권과 국민들의 힘인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 둘 사이에서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박근혜와 새누리당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련해서 잠시 우리가 지금 최근에 이 논의가 좀 수그러들고 있습니다만, 바로 지금 정부가 엿보는 것은 그런 어떤 국민들의 관심, 국회의 관심이 멀어질 때를 기다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계속 예의주시해서 이 문제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저지가 되고 한반도 동북아의 평화에 큰 벽을 긋는 그런 어떤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얘기를 듣다 보니 몇 가지 이제 특징적인 단어들이 좀 기억이 남습니다. 과연 MB가 몰랐겠느냐 그런 문제. 여기서 다 아시겠지만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두 번째는 한일 군사보호 협정의 기획자, 배우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에서도 미국이 매우 집요하게 그것을 요청을 했었지만 노무현 정부가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을 했었던 데 반해서 MB정부에 있어서는 오히려 MB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추진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것이 문제점이 무엇인가라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연 정보보호협정의 내용성에서도 문제가 있겠지만 보다 더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체제, 거기서 집단적 자위권의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과연 지역적 어떤 MD 체제, 즉 현재 미국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지역 MD 체제, 우리 한국이 한국을 편입시키려 집요하게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이 편입됐을 경우에 단순 우리가 북한과의 어쨌든 대결 구도가 있는 우리가 지금 놓여져 있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중국 봉쇄 체제 속에 편입됨으로 인해 가지고 향후 다가올 향후에서 한중 관계 이런 부분이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마지막 대안으로서는 이건 안 하는 게 대안이지 어떤 다른 대안을 모색하려는 것 자체가 헛된 노력이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잘 요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한일 군사협정 체결의 대일 지역정책 차원에서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 진보정치연구원 김수현 연구원님 발제가 있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정우식 대표께서 이것이 어떠한 배경하에서 추진되고 있는가, 그리고 군사안보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라는 차원에서는 충분히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진보 진영 내에서는 별다른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점들과 관련해서 안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제 차원을 이제 뛰어넘어가지고 이제 반대, 아까 이제 정우식 대표가 이제 모두에 이야기했습니다만 박영선 의원도 이제 어쨌든 이걸 박선영 박영선 의원, 네, 죄송합니다. 박선영 의원도 이제 일본과의 군사협정 체결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시잖아요. 근데 단지 이제 그 반대에 머물 것이냐라는 이제 차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이제 문제점이 있는 군사협정 체결은 이제 저지를 해야 되고, 그 배후에 있는 일본의 우경화 또 이제 반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역적 차원에서의 어떤 군사적 갈등이 현재까지 좀 잠재적인 것들이 이제 점점 가시화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저지하는 것들은 이제 당연한데, 이것을 어떻게 이제 그러면 그걸 가능하게 할 것인가라는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로 이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 우리 국민들이 현재 그 한일 군사협정 체결에 대해서 반대하는, 심지어 이제 보수 진영의 상당수 사람들도 반대하는 이유는 그게 다름 아닌 일본과의 협정 체결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현재 보이고 있는 움직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우려가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 한국 정부가 우경화를 저지하기는커녕 군사협정 체결을 이제 했을 때 일본의 이제 과거사 자체를 합리화할 뿐만이 아니라 일본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단지 이제 군사력을 양쪽으로 이제 증강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군사력 자체는 세계적인 수준인데 이 군사력을 단지 이제 자국을 지키는 것에 이제 사용하는 것으로 그친다라고 하는 것이 전수방위라고 하죠. 그걸 이제 그 원칙을 이제 계속적으로 대내어 왔다라고 하면 이제 그 전수방위에서 벗어나서 군사력을 해외에 투사시킨다. 해외에서 무슨 분쟁이 있을 때 미국과 함께 한다라는 이제 그 방패를 내세우면서 집단적 방위권, 자위권이 딴 게 아니라 미군이 동맹국인 미국이 이제 공격을 받으면 우리도 가서 이제 도와주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자신의 이제 활동의 영역 자체를 이제 확산시키려고 하는 전후에 일본 방위 정책의 근거 옥조였던 전수방위의 원칙을 완전히 이제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것에 이제 날개를 달아주고 합리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다들 이제 지적을 하는데 그러면 일본의 우경화를 실제로 어떻게 저지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거죠. 일본 우경화하고 있어 막 비판하면서 그 비판이 혹시나 지나쳐가지고 국수주의적이고 굉장히 즉자적인 감정적인 대응으로 그쳤을 때 그것이 과연 일본의 우경화를 저지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훨씬 대국인 중국의 경우에도 일본이 그런 움직임을 보였을 때 아주 강력하게 반발을 합니다만 중국의 그런 움직임도 사실은 그게 이제 일본의 전체에 대한 중국 국민들의 좀 민족주의적인 감정이 표현이 되었을 때 그건 사실은 일본 내에서 우경화의 흐름을 저지하기는커녕 중도층이 이제 반중 의식에 이제 더 휩싸이면서 우경화를 추진하는 세력에게 이제 넘어가 버리는 그런 이제 우리 역효과들이 이제 2004년이라든가 그다음에 생가쿠 열도의 이제 충돌 시 중국 정부의 이제 히토류를 이제 무기화한 그런 이제 것이 오히려 역진되는 결과를 이제 합리화시키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즉자적인 강력한 이제 일본 전체에 대한 이제 반일 감정을 동원하는 것은 이제 엄연한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미중 간의 이제 대결 구도로 이제 당할 수 있는 그 문제점들을 이제 지적을 하면서 문제점들에 대해 지적을 하면서 그것은 이제 절대적으로 이제 반대한다. 과거에 우리가 이제 추진했던 동아시아 공동체라든가 동북아 중심 국가라든가 라고 하는 것이 중국의 부상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이제 질문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이제 부응하기 위한 탈냉전이라고 하는 그 시대 정신을 함유한 올바른 대응이었었는데 꽤 오히려 역진되는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 이제 보수 언론도 지적하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제 처하게 되는 한국의 이제 전략적 딜레마라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심화될 수 있다라는 그 문제점까지는 다들 이제 공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 아직 신냉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신냉전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을 실제로 어떻게 저지할 수 있을 것인가, 대안의 흐름을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저는 이러한 이제 지역 차원의 고민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 몇 년 동안에 약간은 좀 세련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있었다가 오히려 이제 일본의 무경화의 흐름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북한 문제가 이제 효과적으로 풀리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회의라든가 그다음에 중국의 일부 이제 패권적인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 속에서 현실이 굉장히 만만치 않음을 이제 보면서 이게 좀 쉽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제 다들 이제 손 놓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이제 어떤 해법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해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원론적일 수도 있지만
한반도와 동아시아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은 이제 이미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9.19 공동성명에서 이른바 이제 북한 문제라고 하는 핵 문제라든가 뭐 이런 문제가 이제 연원하는 한반도 차원의 정전 체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제 평화협정. 그리고 이것이 또 이제 보다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저번에 깔고 있는 동아시아 차원의 냉전 체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동북아 차원의 이제 다자안보 협력 강화라고 하는 이제 포괄적인 일과타결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약속을 했는데 그 자체가 이제 실천이 되지 않았죠. 그리고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예측치 않은 상황들 때문에 더 이제 이것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좀 과연 가능하겠는가? 오히려 현실을 고려하자라고 하면 단지 이제 최소한도로 중국이 좀 이렇게 굉장히 거북해하는 그런 이제 행동만 하지 않는 정도에서 좀 이렇게 혹은 북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해결하기 굉장히 힘드니까 장기간의 인내심을 가지고 잘 관리하는 쪽으로 하자라는 쪽의 이제 생각들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이 현재 우경화되고 있는데 가장 이제 그 빌미로서 이용되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이제 북한 위협론입니다. 이 북한 위협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조기에 이제 해소되지 않으면 일본의 여론은 갈수록 더 이제 미일 동맹에 대해서 의존하고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억제하는 이런 이제 자국 정부의 우경화의 정책 이걸 이제 점점 이제 손들어주는 쪽으로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빌미 자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 저변에 깔려 있는 중국에 대한 견제를 이제 군사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실제로 무력하기 위해서라도 조기 일괄 타결을 이제 추진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일본이 우경화로 가는 것 자체가 일본 국내에서 완전히 합의되고 다른 어떤 대안의 흐름이 없다라고 하면 이것도 또 이상론으로 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일본 내에는 군사적인 안보 내셔널리즘으로 이제 개국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흐름도 있지만 또한 미국의 쇠퇴와 중국의 부상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고 하는 차원에서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아시아주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창하는 그런 이제 흐름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동조하는 그 여론도 이제 꽤 있는 것이고 식자층도 이제 꽤 있습니다. 그런 이제 배경하에서 하토야마 정부의 이제 동아시아 공동체론도 이제 나왔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전자가 더 세지고 후자가 좀 이제 약해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결국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제 대안 중에서 어떤 대안 자체를 이제 현실화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그 시간 싸움 혹은 이제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전자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시대적인 대세이고 이것 자체가 불가피하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자꾸 이제 부응을 하거나 아니면 한미 동맹이라든가 미국과의 동맹 자체를 이제 전제로 하다 보면 이러한 흐름을 실제로 저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후자로 이야기한 중국과의 관계 자체를 이제 더욱더 강화하는 또 지역 차원에서 대안의 흐름 자체를 어떻게 이제 현실화할 것인가. 그것을 이제 실제로 이제 그 가능성들로 이제 보여주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불구 공동성명에서 그런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천이 없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는 해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해법과 관련한 적극적인 실천이 없는 것이 문제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현재 한일 군사협정 자체의 체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것에 직접적인 빌미가 되고 있는 이른바 북한 문제의 해결과 그 저변에 있는 동아시아 차원의 냉전 체제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이제 대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이것밖에 대안이 없다 실제로는 그리고 이걸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모아내는 것. 정부가 그런 선택을 하도록 하고 실천하도록끔 평화 진영에서 범은 이제 진보 개혁 진영에서 보다 이제 포괄적인 시각을 가지고 다시금 이제 전략에 대해서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일본에서도 한일 군사 협정 자체는 폐기시키는 거 이런 것이 이제 못하겠지만 그 저변에 깔리는 것에 아까 말했습니다.
일본 어쨌든 저희가 뭔가라는 측면에서 일본 어쨌든 그 군사 대국화의 기도, 즉 전수방위 원칙을 폐기하고 사실상 집단적 방위 개념을 도입하면서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체제를 형성해서 그것을 틈타 사실상 어쨌든 일본이 어쨌든 스스로 군사 대국화를 실현해서 아시아에 대한 어떤 재침량을 좀 키우자, 뭐 이런 것이 이제 궁극적인 어쨌든 의도라고 봤을 때 이런 일본의 의도를 우리가 어떻게 저지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현재 있어서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북한 위협론이 이제 일본의 어쨌든 군사대국화 어떤 주요한 빌미가 되고 있는데 이런 빌미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즉 이것은 한반도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 이런 것이 급선무이다 이런 거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새로운 집단적 어쨌든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그런 어쨌든 로드맵을 통해서 일본의 이런 어쨌든 우경화 학범들을 저지해야 되겠다. 그러한 것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어떤 감정적 대결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두 분 발제자분들 어떤 발제는 끝나고 바로 토론자 선생님들의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토론자 선생님은 어쨌든 유영재 평통사 미국문제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아까 보도를 보면 오늘 오전에도 어쨌든 미군 어쨌든 그 범죄 행사일까요? 지금 미군이 우리 한국인들을 강제 수갑치어서 연행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현장에서 또 항의하고 투쟁하다 지금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유영재 팀장님께서 토론하시겠습니다. 그렇게 도착해서 발제자분들의 발제 내용에 대해서 이견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다 동의를 하고 다만 이 세부적으로 조금 세부적인 부분 한 가지씩만 말씀드리고 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맨 마지막에 이제 정수 대표님 시위 쪽에 세 개의 거대한 힘이 이제 충돌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세 개의 거대한 힘은 아닌 것 같고요. 박근혜를 또 하나의 세력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미국과 이명박 박근혜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세력이고 다만 박근혜 일파가 이 한일 군사협정에 대해서 제동을 건 것은 그 자체에 대해서 반대했다기보다는 핵심적인 이유는 대선 아니겠어요? 대선에 이게 자기한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랬을 뿐이지 지금 박근혜 쪽에서도 뭐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만 절차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국회에서 다뤄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치게 되면 이제 그 처리에 동의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보는데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선에 이것이 도움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리고 피해가 되더라도 피해가 적을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보고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런던 올림픽을 한다고 해도 대선에 이게 뭐 큰 대세의 지장을 안 주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12월 19일부터 그 다음에 2월 25일 사이 이 시기가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박근혜에게는 부담이 되는 이런 일을 이명박 그 정부 임기 말에 설거지를 하고 가라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때가 더 민감한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김시환 선생님 발제 중에는 이 직자적인 반일 대응의 위험성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한국에서 직자적인 반일 대응의 위험성을 얘기하기는 조금 우리가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물론 뭐 뉴스 보니까 이제 트럭으로 갖다 대고 이제 일본 대사관을 미는 분도 있기는 한데
뭐 그런 거야 어느 사회에서든지 일부 이제 있겠는데 사실 이렇게 이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에서 뭐 기자회견하고 집회해도 300명이 안 모이거든요. 이것을 걱정해야지 이 축자적인 반일 대응을 걱정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체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이 일본의 이런 움직임들을 제어할 수 있을지, 우리 힘을 어떻게 모아나갈지 하는 것이 더 이제 중요한 문제 아닌가 싶고요. 그 정도 말씀드리고 이 발제문을 뭐 보완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명박 대통령이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이 정보협정은 어쨌든 24개 나라들과 맺은 거기 때문에 뭐 일본과 맺어도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베트남,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데하고 맺었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이거 역시 이명박 대통령의 사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그 핵심은 그런 베트남이나 러시아와 같은 나라들과 맺은 그런 군사정보 보호협정은 단순한 군사 교류에 불과하다는 거죠. 근데 일본과 맺으려고 하는 것이 단순한 군사 교류냐? 전혀 그렇지 않죠. 북과 중국을 겨냥한 미국 주도 MD 체제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의 길을 열기 위한 그런 정보보호 협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문제 삼는 것이지, 뭐 물론 과거사도 있죠. 근데 과거사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 협정의 의도와 목적과 성격, 내용이 어떤 것이냐 이런 데 있다고 보고, 이것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지 다른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협정이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핵심적으로 이제 이 협정을 요구하고 필요로 한 것은 직접적으로는 이제 동북아 MD 체제를 구축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물론 이 협정이 절차를 정한 협정이기 때문에 내용이 구체적으로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 내용들에 보면 미국의 MD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포석으로 읽힐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조 같은 경우에 특허권, 저작권, 기업 비밀 보호에 관한 이런 지식재산권을 이제 법령에 따라서 이제 준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러시아와 맺은 협정에는 이런 조항 자체가 없고요. 그 다음에 호주와 맺은 조약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일반적으로 표현해 있을 뿐인데, 여기에 이렇게 자세히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은 미사일 방어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기술 협력, 이 부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기업 비밀 보호라고 나와 있는데, 이 전범 기업인 이 미쓰비시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이 군사 물자들을 이제 계속 생산하고, 얼마 전에 나로도 이 미쓰비시를 통해서 발사를 했잖아요. 저는 이것도 MD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미사일 기술은 한국과 일본을 비교할 때 일본이 우위에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동북아 MD 체제를 구축한다고 할 때 이 기술 협력이 필요한데, 이런 기술 협력을 할 때 예를 들면 미쓰비시의 어떤 MD 관련 기술이 한국의 어떤 이 군수업체와 협력을 할 때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 비밀이 보호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6조 같은 경우에 MD 체제를 위한 기술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기업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장치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5조에 보면 이제 보충 약정을 체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 소파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요, 하위 이 규정으로 내려갈수록 이 불평등성이 심화되고 오히려 상위 협정을 뒤집어 엎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 보충 약정의 경우도 그럴 가능성이 있고, 이 보충 약정의 MD와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 부분 이제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이 일본 재침략에 길을 터주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건 지나치다,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까지 볼 필요 있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간나오토 전 일본 총리가 2010년도에 한반도 유사시에 북에 있는 일본인 납치자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한국을 거쳐서 가야 되는데 룰이 정해져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위키리크스에 보면 일본 당국자가 한국의 공항과 항만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는 마찬가지로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올 때 공항과 항만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명박 정부는 이 협정에 대해서 초보적 수준의 정보 교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협정 2조 그 정의에 보면 군사기 비밀 정보라고 하는 것의 그 정의를 보면 방위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공항과 항만에 대한 정보도 들어가는 것이고, 그때 이제 한반도 유사시라고 하는 것을 핑계로 해서 자위대가 한국이나 북쪽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여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점에서 한반도 재침략에 길을 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한반도 유사시에 뭐 자국민 구출하기 위해서 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제 국민,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가 있는 국민도 그 나라 법률에 따라서 당연히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마치 공교롭게도 올해가 임진년인데 1592년 임진년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명가도를 내세워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명을 치러 갈 테니 길을 열어라 하는 핑계를 대고 한반도를 침략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유사시라고 하는 것을 핑계로 해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재상륙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 하는 점에서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협정은 위법하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모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소파 말씀드렸는데, 한미 소파도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른 그 이제 지위협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경우에 협정들에도, 예를 들면 그 미일 정보보호 협정에도 그 법적 근거가 미일 안보조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호주 협정도 안보협력에 관한 공동선언, 이런 식으로 이제 나름대로의 자기 근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협정에는, 이 한일 군사비밀 보호협정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없으니까, 한일 간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걸 만들 수가 없었죠. 뭐 안보 조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안보 공동선언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모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위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로 그 헌법 60조에 보면 뭐 여러 가지 다른 내용들도 있지만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그리고 주권 제약에 관한 조약에 대해서는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죠. 근데 법제처 유권 해석이 이거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 없다. 그러니까 군사정보를 직접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유권 해석을 내렸다고 하는데, 이 협정은 쉽게 말하면 절차에 관한 협정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보 자체를 다루는 건 아니죠. 하지만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말하자면 통로를 여는, 그러니까 뭐 통신으로 말하면 통신망을 까는, 철도로 말하면 레일을 까는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통신망을 깔아서 정보를 교환할 목적으로 이것을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레일을 깐다는 것은 철도가 운행하기 위해서 레일을 까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보를 상호 교환하기 위해서 이거를 협정을 맺는 것인데, 이것이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이 아니다. 이거는 해괴한 궤변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법제처 유권 해석도 완전히 말장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권을 제약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다른 나라들과 맺은 협정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이 협정은 이 보안대표의 방문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18조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보를 주었는데 그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보호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안대표가 방문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협정이 주로는 이 MD에 관한 기술적 협력 이런 부분들 그 군사 정보를 이렇게 교환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오는 정보가 이제 많을 텐데 그래서 보안대표가 이제 예를 들면 미쓰비시가 한국의 업체에 정보를 주었으면 그 부분을 이제 제대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한일정보보호협정에는 사전 협의 후 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러 정보보호협정 여기에 보면 이런 조항 자체가 없고요. 그 다음에 호주하고 맺은 협정에는 사전 서면 승인 하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이 없으면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 한일 군사비밀보호 협정에는 사전 협의만 하면 올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동의도 아니고 서면 동의도 아니고 그러니까 합의도 아니고 협의만 하면 올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 주권을 제약할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이고 시간이 없으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알 권리도 제약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보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이제 우리 군사기밀보호법 같은 경우는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군사 기밀도. 근데 이거에 따르면 이제 더 공개할 수 없고 공무원만 이 정보에 접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만. 근데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의 주권을 제약하고 또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한다는 점에서 이것이 이제 문제가 있고 또 헌법에도 위반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천 무효다. 지금 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 협정은 원천 무효다. 이거를 이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폐기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방면적으로 힘을 모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조목조목 세세하게 잘 발표해 주셨습니다. 다음 토론 선생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신대 배성민 의원님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뭐 제가 볼 때 토론의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무슨 뭐 걸기대회 내지는 성토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무슨 토론이 되겠습니까? 왜냐면 대부분 다 동의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거 느낌이 들고요. 우리 학교에서 한 3, 4년 정도 그때부터 유행했던 약간 뭐 재미없는 유머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많이 아프더라. 어디가 아프냐더니 암에 걸렸더라. 무슨 암이냐더니 내가 해봐서 암이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뭐 이양 워낙 많이 뭐 경험해보니까 다 아는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이제 이 한일 관계도 본인이 이제 65년도에도 뭐 이렇게 경험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정말 이 양반 많은 경험이 있었구나. 이것도 정말 잘 알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몇 년 전부터 저희가 계속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현 정부를 갖다가 계속 접근하고 평가를 했는데 아무리 해도 좀 이렇게 몇 가지가 안 풀리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만약에 내가 이명박 대통령이면 어떤 입장일까를 생각해 보면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왜? 딱 그 수준이니까 아무리 우리 지금 방금 전 이영재 선생님께서 뭐 조목조목 따졌는데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는. 왜? 자기가 볼 때 이게 원칙이 어떡합니까? 이게 낮은 수준이고 초보적인 수준이고 뭐 별 문제 없고 그렇게 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국민 여러분 잘 모르니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접근하기 때문에 뭐 아무 얘기해봤자 뭐 이렇게 서로 소통하기는 매우 어렵고 아마 우리 앞에 이제 발제자 두 분께서 뭐 몇 가지 말씀하셨지만은 뭐 사과하면 뭐합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사과한다고 뭐합니까? 또 뭐 국정원에서 죄송합니다 하면 뭐합니까? 그런데 사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또 일방적으로 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별로 그것도 뭐 의미가 없고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저 사랑합니다. 매번 그런 방식인데 이게 뭐 도대체가 뭐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는 거죠. 아까 우리 뭐 정욱수 선생님도 그렇고 김 선생님도 그렇고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정말 솔직히 말하면 좀 깝깝한 면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한일 그 군사협정, 뭐 고급적인 군사협정이라는 게 대부분 다 뭐 MD 뭐 아니면 뭐 군사적인 교류협력 얘기 말씀하시지만은 사실은 그것과 함께 깔려가고 있는 게 이제 이 자본의 움직임인데 뭐 다 아시겠지만 이 미국발 세계 경제 위기가 지금 전율을 강타하고 있고 이게 사실은 일정 정도는 뭐랄까 이렇게 보완하기 위해서 또 동아시아에서의 자본의 흐름들을 갖다가 일정 정도 정리할 필요가 분명히 있었던 거죠. 게다가 중국의 힘을 이제 경제력을 갖다 빌려서 뭔가 이 경제위기 탈출 욕구도 있는데 그 이면에 보면 이게 다 깔려 있는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이게 전 군사 안보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이제 자본의 어떤 관계도 같이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김수현 선생님께서 뭐 발전에 조금 언급하셨지만은 뭐 TPP라든가 FTA 같은 것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데 이걸 좀 약간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항상 저희가 이제 주시를 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대중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과연 대중들이 이걸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보면은 이제 그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세력들, 지배 세력들이 대중들에게 두 가지의 공포를 계속 이제 전달해 주는데 첫 번째는 이제 북한 위협이라고 하는 공포를 주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는 막 이렇게 좀 걷어진 것 같아요. 다만 있지만은 과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그런 공포에서는 좀 벗어나지 않았는가 이런 게 있고 그것보다 더 심한 공포는 아마 미국에 대한 어떤 보복, 미국의 보복 공포가 대중들은 여전히 이제 깨우치지 못하고 있다.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걸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풀어서 설명해도 대중들에게는 이게 잘 설득이 안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공포는 여전히 이제 지배 세력들이 대중들이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상당히 효율적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이 뭐 대중들이 내용 알겠습니까? 없지만서 잘 모르죠. 뭐 관심을 두고 싶어도 공개도 뭐 늦게 하고 그러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 이제 크지 않느냐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노무현 정부가 이제 남북관계 한반도 문제를 갖다가 불가역적으로 만들겠다고 했지만은 정권이 바뀌면서 불가역적인 게 다 사라졌다는 거죠. 아마 이명박 정부는 그런 면들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한미일 관계 뭐 불가역적으로 이제 저는 뭐 자기들이 만들고자 하는 욕망은 있지만 이들 욕망이 과연 무엇일까? 저는 이들 계속 욕망이 분열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요. 아까 뭐 박근혜 입장은 뭐 대선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뭐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욕망이 자꾸 분열되다 보니까 상호간에 이렇게 공감대도 있지만은 불일치한 측면이 있어서 이거 꼭 대선이 아니더라도 내부적인 어떤 균열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면들도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 다음 정권이 이제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저는 한미 관계든 한일 관계든 불가역적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정권을 누가 담당하냐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명박 정부나 미국이 강구하고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요. 이게 단순하게 뭐 이렇게 반미 감정이라든가 반미에 대한 어떤 뭐 이렇게 미국의 인식이 나빠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자본주의라든가 미 제국주의에 대한 인식도 이제 정책적인 측면이라든가 심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악화될 소지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약간 뭐랄까 이렇게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간과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뭐 여기 보면은 뭐 공동체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물론 뭐 한반도 평화체제도 굉장히 중요하죠.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한 게 뭘까 이제 그걸 따져봐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단기적으로는 가능한 건 없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죠? 뭐 집회해도 뭐 200명, 300명이 이제 겨우인데 물론 집회의 규모도 중요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전히 좀 이렇게 희망적인 요소가 있더라. 그러니까 현장에 나오는 뭐 대중들은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는 집단지성이 여전히 좀 이렇게 많지 않겠죠. 많지 않지만은 발휘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여전히. 그래서 저는 그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움을 갖다가 또 다시 한번 이제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자발적으로는 않는 거죠. 우리가 2008년도 이후에 대중들의 자발성을 과도하게 의존하는데 그 잘못된 접근 방식이고 대중들의 자발성이라는 거는 조건이 주어질 수 오는 것이지 그 조건을 만들지 않으면은 오기 어렵습니다. 그 조건이라는 거는 바로 현장 아니면은 뭐 제도적인 장치 아니면은 뭐 법 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오는 것 같아요, 사실은요. 그런 걸 이제 적극적으로 노력하면은 저는 대중들이 집단 지성을 보일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더라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평화운동뿐만 아니라 관련된 다양한 사회운동을 갖다가 활성화하는 거죠. 사실 이 문제는 뭐 평화운동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다양한 인접해 있는 운동이 많지 않습니까? 그걸 이렇게 좀 네트워크 구성해가지고 같이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제 뭐 그런 이제 생각도 좀 해보고요. 그다음에 제도적인으로 저지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국회를 통해서 저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뭐 불가피한 현실이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그 국회를 직접 압박할 수 있는 뭐 글도 쓰고 뭐 토론도 하고 집회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공동체 말씀하셨는데 저는 공동체를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 동아시아나 아시아 지역 중의 공동체는 뭐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이건 뭐 글쎄요 언제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오히려 불가능할 수도 있다. 다만 아마 동아시아 문화 공동체보다도 문화 네트워크가 가능하니까 지금도 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 좀 강화하면 좋지 않겠는가. 사실은 우리가 군사안보 분야라고 해가지고 꼭 거기에 국한해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 저변에는 문화적인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대중들이 이 한일 관계나 한미 관계를 접근하는 방식이 꼭 정치, 외교, 안보적으로도 필요하겠지만은 이들이 무관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과잉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저변에 깔려있는 심리, 뭐 아니면 분위기, 뭐 이런 거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또 어떤 문화적인 어떤 네트워크, 아니면 뭐 문화적인 국제주의 이런 걸 좀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한편에서는 해봅니다. 좀 더 죄송하지만은 사실은 최근에 1년에 지난 사실은 이게 이제 몇 달 전부터 있었지만 그 당시만 봐도 학계가 참 묻히기만 면이 좀 있습니다. 계속 발언력을 좀 높여야 되는데 별로 관심 없다가 이게 좀 일이 커지면은 그때서야 부랴부랴 막 글 쓰고 그러는데 좀 이렇게 좀 책임성 있게 저는 학계 입장이니까 학계에서 좀 책임성 있게 글도 쓰고 발언도 하는 그런 걸 좀 자주 만드는 게 매우 필요한데 그런 게 너무 부족하고 오히려 전 이런 토론회 자리가 매우 불편합니다. 왜냐면은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활동가들한테 너무 죄송하다는 거죠. 별로 한 것도 없으니까 사실은. 근데 자꾸 이렇게 불려 나올 때마다 아 내가 저기 나가서 무슨 말 하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그리고 나와가지고 너무 규범적이고 당위적인 말만 하고 가니까 그것도 너무 사실은 솔직히 이제 좀 민망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면들을 좀 학계가 좀 전반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좀 혁신을 하는 것도 매우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같이 해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좀 전에 제가 이명박 정권을 갖다 이해한다고 하는 거 보면은 뭐 그들은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일본이나 뭐 미국이나 뭐 그들이나 뭐 이렇게 이쪽에 패밀리 같은 인식을 갖고 있고 그렇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걸 깨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요. 뭐 만나면 뭐 이렇게 뭐 형, 뭐 큰 형, 작은 형 이렇게 이런 관계인 같은데 지들끼리 가족이라니 어떡합니까? 저는 지들끼리 그냥 살아라는 거죠. 차라리 오히려. 자꾸 뭐 우리가 물론 억지로 깰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걸 우리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우리하고 본질 좀 다르구나 정말로. 이 다른 인간들 어떻게 우리가 좀 이렇게 규정을 내려가지고 그 압박을 할까 이제 그런 어떤 좀 뭐 세밀한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자꾸 이제 우리가 좀 너무 과도하게 좀 이렇게 그러니까 과도하게 접근하는 방식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왜? 그게 그 사람들 본질이기 때문에 아무리 상식과 민주적인 이해를 해봤자 절대 이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한 단계 좀 이렇게 더 멀리서 떨어져가지고 바라보는 것도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아닌가 이제 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마지막에 약간 좀 이렇게 약간 좀 비아냥거리면서 농담으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진보연대 자주평화통일위원장이신 최은하 선생님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앞서 법사위님 말씀하셨지만 대체로 오늘 발제하신 분들 내용에 동의가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장황하게 말씀드리기보다는 핵심적으로 주목하는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진보연대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지금 한일 군사협정과 관련한 여러 대응에 대한 고민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식 대표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이번 한일 군사협정의 어떤 주된 취지 또 방향 이런 부분들은 가장 최근에 있었던 한미 2+2 회담의 내용에 상당 부분은 담겨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2+2 회담에서는 그
한미일 간의 3자 안보 협력과 관련해서 일련의 이제 재난 문제를 포함한 인도적 문제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WMD 확산 방지 등과 관련한 그 3자의 안보 협력 문제를 대단히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또 3자 안보 협력과 협조를 위한 메커니즘을 강화하자라고 하면서 그것이 단순히 일시적이거나 또는 어떤 개별적 사안을 중심으로 하는 협력이라기보다는 제도화된 협력 관계로 발전하겠다라고 하는 지향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WMD 확산 방지와 관련한 부분은 워낙 PSI나 또는 MD 체계 문제와 연동이 되어 있다고 하는 점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또 재난지원 등과 관련한 인도적 문제는 여러 선생님들 지적하셨던 것처럼 대단히 허울로는 그럴싸한데 인도적 어떤 문제라고 하는 점에서 허울로는 그럴싸하지만 최근에 그 이른바 북극변 사태라고 하는 것을 명분으로 해서 대북 군사적 행동을 구체화하는 일련의 흐름으로 볼 때 이런 재난 지원이나 인도적 문제와 같은 것들이 어떻게 해석되고 또 이후에 군사적 명분으로 활용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할 당시에 특히 이제 최근에 그것이 가시화됐던 5월 시점에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의 목적으로 핵이나 또는 미사일 관련 정보를 취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북의 새로운 지도부의 불안정성을 대비하는 게 이번 협정의 주요 목적이다라고 했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이른바 재난이나 인도적 문제로 포장된 그 내심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한일군사협정이 한국의 국익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의 긴장과 또 갈등을 조장하는 대로 귀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실 것 같고요. 다만 이것이 이명박 정부 또는 이제 그 정책을 추진해왔던 주도 세력이 아닌 다른 집단이 정권을 잡으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역시 의문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때만 보더라도 비록 한일 간의 군사협력과 관련해서는 대단히 소극적이었을지라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나 또는 한미동맹 강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단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그러한 미국의 요구들을 수행해 왔다고 하는 점들을 감안해 본다면 이 한미일 군사협력의 기저에 깔려있는 대북 대중 패권성 그리고 어떤 군사적 패권주의라고 하는 측면은 현재의 민주당의 일부 주도적인 세력들에게도 여전히 잠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정권이 바뀌면 이런 어떤 동북아에서의 새로운 갈등과 긴장을 조성하는 또는 대북 군사적 갈등을 조장하는 정책이 전환될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것은 다소 좀 낙관적인 생각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한미 군사 동맹 문제라든지 또는 한미일 간의 군사 협력 문제와 관련해서도 단순히 정치 세력을 새로운 정권을 만드는 것 이상으로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병행되고 또 그것을 확산해가는 노력이 실질적으로 진행될 때 비로소 이런 움직임들의 제동이 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한일 군사협정 관련한 대응 논의 과정에서도 사실 그러한 우려들을 함께 보면서 여러 가지 대응들을 모색해 가고 있는데요. 배성인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일 군사협정 문제가 단순히 평화 진영의 문제만은 아니고 그동안 과거사 문제를 다루었던 많은 단체들도 과거 일본의 패권 정책이 최근 군사대국화나 우경화 움직임과 일맥상통하고 있다고 하는 평가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한일 관계의 새로운 전환, 과거의 일제 식민 과거 통치를 완전히 청산하고 또 그 일제 식민 통치 과정에서 확인되었던 군사적인 패권 정책의 잔재들을 청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한일 군사협정을 포함한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반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대체로 과거사 단체들도 동의를 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일문제협정 관련 대응 진행하면서도 여러 과거사 관련 단체들에서도 한미문사동맹 강화 움직임이나 또는 일본의 궁극지 의경화 문제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것도 이런 공통의 분모들이 대단히 넓은 사안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확인되는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사 진영을 포함해서 한일 군사협정과 관련해서 반대의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이런 많은 단체들이 일종의 네트워크, 느슨한 네트워크가 현재 구성되어서 아주 완성된 형태의 조직은 아니지만 협의하고 또 공동의 행보를 모색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고 또 그를 중심으로 해서 공동의 행보들을 모색해가는 이런 과정에 좀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된 어떤 대응에서도 역시 여러분들 지적하셨던 것처럼 국회, 특히 현재 한일군사협정 문제와 관련해서 절차상의 문제만을 지적하고 내용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새누리당을 압박해서 이 한일군사협정 전면 폐기의 입장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행동을 좀 모아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짧게는 7, 8월 시기, 또 멀리는 대선 이후의 시점까지도 한일군사협정 문제가 궁극적으로 완전히 폐기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여러 선생님들의 말씀처럼 중장기적으로는 이 문제가 남북관계를 포함한 대북관계의 전면적인 개선과 또 동북아의 평화협력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시대의 진입이라고 하는 것들로 해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이번 한일군사협정을 통해서 형성된 네트워크가 또 하나의 의미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박태 선생님과 토론 선생님들 토론이 끝났습니다. 사실 내용적으로 토론해야 될 쟁점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없었을 거라고 예상했고 또 토론을 준비한 저희들로서도 그렇고 문제는 이 토론을 통해서 내용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두 다 잘 이해하고 또 그걸 통해서 이것을 끝까지 폐기시킬 때까지 투영할 수 있는 그런 어쨌든 동력을 형성하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프로에 계신 우리 방청객 선생님들께서 좀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질문하실 거 있으면 좀 질문해 주십시오. 네, 말씀. 제목이 문제점과 대안인데 방금 스타일러분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문제점에 대해서의 이견 차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참석자 여러분들의 면을 봤을 때 찬반이 격렬하게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제목 중에 대안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이 좀 더 판단적인 의견과 활발한 토론이 의견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 대안이라는 게 그렇듯이 그렇게 명쾌하게 나올 상황은 아니고 그런데 굳이 질문을 제가 좀 질문과 함께 의견을 좀 드린다면 오늘 또 대통령 나가신다고 하니까 정없이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안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아주 저는 명쾌하게도 들렸고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건데 안 하면 된다라고 하셨을 때 사실 이 한일군사협정 체결이 토론회장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미국의 신국방 전략에 의해서 중국을 겨냥하는 핵심은 중국을 겨냥하는 MD 체제 구축에 이제 우리를 끌어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일 동맹의 이제 좀 보안 강화 차원에서 이제 한국을 끌어들이는. 그래가지고 이 한미 동맹이 이제 말하자면 본래 취지라는 것을 참 그 논의를 치고 다들 아시니까 그 본질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 또 외부 확대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미 동맹의 숙명적인 딜레마가
그동안 되었던 것을 전전긍긍해 왔는데 그 방기를 하자는 건데 그래야죠.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그랬을 때 있어서 그 미국이 가만히 있겠냐? 그에 대한 그 대안 방안도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또 보다 그 구체적인 우리의 그 대안, 결국은 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중국의 그 한구신부에서도 언급했듯이 한국이 균형자 역할을 조절 제대로 다르게 하는 것이 과거에 균형자로 있었지만 한국의 그 조절자로서의 힘이 더욱 살아나는 거다. 이런 식의 그 조언 내지는 어떻게 보면 좀 협박일 수도 있겠죠. 중국 쪽에서도 그런데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식의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 관계를 하면서 또 중국과 관계를 즉 중국 위협론에 우리가 그 미국의 그 편승에서 중국 위협론의 그 하나의 역할을 하는 거가 아닌 우리가 오히려 중국 위협론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주체적인 역량을 갖고 있는 나라라는 걸 이참에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이라고 드린 건 뭐냐면 그런 그게 거의 처음으로 방기를 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 미국의 그 반응도 있을 거고 그에 대한 우리는 앞으로 향후 대미 관계를 어떻게 해나가야 좋을지에 대해 오늘 바람직한 거에 대해서 한번 좀 변화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 종합적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분들도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 네. 저 약간 농담 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왜냐면 그 발표해주신 내용이나 뭐 토론 내용은 다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국회에서 열리는 토론회가 항상 어떤 그 진영의 논리로서만 사람들이 요새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절대로 저쪽 이런 것 정부나 새누리당을 옹호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거와 관련돼서 외교부 사람이나 또 새누리당 사람이나 아니면 그 관련된 이거를 옹호하는 사람도 한두 명 정도 토론자를 불러서 그들도 나라를 사랑한다고 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일 텐데 도대체 어떤 논리에서 어떠한 이유로 이거를 체결하고자 했는지 좀 얘기를 들어보고 같이 토론을 해주면 서로가 좀 이렇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기 한국 진보연대에서 오셨는데 제가 잘 몰라서 한국 진보연대의 그 상대 그 개그너가 누구냐 이랬어요. 분명히 저는 잘 몰라서 그런데 어버이연합이라든가 무슨 뭐 자유총연맹 같은 데서도 이런 거를 또 지지하고 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이 와서 그분들의 생각도 한번 들어보면 서로가 좀 이렇게 우리 거를 알려줄 수도 있는 거고 그들은 어떤 의도에서 뭘 했는지 들어볼 기회가 돼서 하지 않을까. 약간 좀 부담스러운 얘기인데 다 같이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건 너무나 당연하고 관계를 당연히 이해하지라고 하니까는 특별히 토론회라고 하기도 좀 너무 약하고 좀 너무 그하지 않나 해서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어떤 토론회가 뭐가 있을 때 반대편의 사람도 한번 아니 물론 그쪽에서 안 온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초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우리 얘기도 들어가라고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좋은 그 토론 진행 방식에 대한 좀 의견이 있습니다.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지금 의견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아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포함해서 발제자 선생님하고 토론자 선생님들께서 간단한 의견을 좀 말씀하시고 각각 좀 먼저 일단 정욱 선생님, 그 다음에 김수현 선생님, 그 다음에 유영재 선생님, 배생일 선생님, 천야 선생님 마지막 코멘트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질문해 주신 부분 관련해서
있습니다만 그 핵심적인 요지 중심에서 말씀드리면요. 물론 이게 굉장히 좀 많은 토론을 요하는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노무현 정부의 친미주의를 공미형 친미주의라고 이렇게 좀 표현을 붙인 적이 있었습니다. 욕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그쪽에 있는 분들한테 욕 바가지로 먹을 거 이제 기억납니다만, 그러니까 미국 본인이 이제 뭐 이렇게 뭐 말 그대로 이제 강준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숙미형 또 뭐 뼛속까지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 이 미국한테 해코지 당하면 어쩌나 이런 어떤 이제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도 실제로 많이 있었고, 그게 노무현 정부의 되게 하나의 이제 정신적인 근거였다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안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까 시간이 없어서 이제 그 말씀드린 것이고,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몇 가지는, 첫 번째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한테 이제 저는 중요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하나의 계기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 대한민국 공론이 완전히 통일된 건 아닙니다만, 대체로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건 대미 관계, 대중 관계에서 어떤 한국이 좀 균형 있는,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좀 균형 있는 이런 어떤 그 외교적 지혜를 요구를 하는데, 사실 한일 군사협정은 그런 한국인들의 이 균형 지향적인 사고를 갖다 뒤흔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접근이었기 때문에, 미국이 그런 방식으로 미국이 됐던 미일 동맹이 됐던 이제 외세가 그런 방식으로 한국인들의 어떤 뭐 이런 균형을 뒤흔들려고 할 경우에, 그 균형을 찾으려고 하는 한국인들의 노력도 저항도 굉장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저는 이번을 통해서 확실히 이제 미국이나 일본한테 메시지를 보낼 기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저는 뭐 그렇게 이제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부분은 제가 뭐 이렇게 많이 모니터를 못했습니다만, 이거 이제 그 MB가 이렇게 밀실처리 하다가 들통나가지고 나온 미국의 반응들. 일단 뭐 미국 정부는 이거 우리 제3자다. 그건 미국군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논의에 깊숙이 그 관여해왔던 그 외부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의 얘기는 개탄스럽다라는 이제 이런 그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든지 그 MB 정부 내에 이게 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얘기를 했고, 엊그젠가 뉴욕타임즈 사설에서 나왔습니다. 이 얘기가 뉴욕타임즈 사설에 이제 나왔는데, 뉴욕타임즈의 얘기도 핵심적인 거는 이거는 꼭 필요한 얘기인데, 이 MB 정부가 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이런 부분들을 그 강구한 채 추진함으로써 오히려 위기를 자초했다라는 이런 어떤 쪽의 입장을 보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의 대선 전략, 한국의 대선 관련된 전략이라고 하는 건 기본은 사실 이 미국이란 말이 한국 대선 국면에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엊그저께 이제 한국인들을 이렇게 강제로 수갑 채워서 이제 연행을 했는데, 비교적 신속하게 주한미군 사령관이 사과를 표명하고 이런 부분들도 선거를 앞두고 미국이란 말이 거론되는 것 자체에 상당히 부담스러워한다는 걸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종의 이제 그 소가 뒷코를 찔치다가 쥐를 잡은 격이라고, MB가 이렇게 추진하기가 더 힘들어진 이런 어떤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에 미국도 이렇게 강하게 압박하기 어려울 부분이 있다. 다만 이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아까 2+2 회담 그 공동성명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리고 아까 또 최은하 선생님께서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만, 차기 정부가 누가 되었든 간에 미국은 2+2 회담 결과를 근거로 해서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강화를 이제 요구할 것이고, 그걸 위해서는 한일 군사협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할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어느 만큼 제대로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바로 그 부분에서 아까 김수현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괄타결안에 기초한 어떤 포괄적인 한반도 문제 해결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정부가 되었든 간에 남북관계가 불안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이렇게 막 존재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미일 동맹이 계속 활용하는 이런 국면에서 미국의 그런 어떤 압박을 버틸 수 있는 힘을 갖고는 원천적으로 대단히 힘들다. 이건 뭐 이제 노무현 정부도 경험했던 바고, 최근에 나타난 형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역설적으로 이 한일 군사협정 문제를 포함한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렛대는 바로 대북관계 개선이다. 남북관계 개선이 있다라는 생각은 이제 그런 맥락에서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과 관련된 부분 역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남북관계 개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왜 대중국 전략으로서 유용한 틀이냐면은 뭐 진짜 평화운동으로서 이런 말까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남북 관계 개선은 중국도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본과 군사협정을 체결하는 건 중국의 이익에 반하는 방법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이런 어떤 카드라고 한다면 남북 관계 개선은 중국도 원하는 또 중국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면서 잠재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카드를 확보하는 이런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저는 남북관계 개선이 그러니까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또 미국에 대해서 발언권을 높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한반도 문제가 이렇게 악화되는 이런 어떤 국면에선 그 어떤 정부도 대미 발언권을 강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구조적으로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또 이 한반도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특히 내년이 정전 60주년을 맞이하는 이런 어떤 국면에서 내년 한 해를 갖다 이렇게 좀 근본적인 역사적인 전환점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확고한 생각을 시민사회, 국회, 정부가 갖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대미관계, 대중관계에서 우리가 큰 어떤 좀 돌파구를 열 수 있는 어떤 길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김수현 의원님. 예. 아까 이제 우리 조성보 의원님께서 이제 뭐 사실 토론회가 이제 좀 더 생산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보다는 다른 의견도 좀 이렇게 들어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원래 이제 격이 높은 토론의 이제 장이 원래 이제 그 토론을 하는 의의는 이제 그런 것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현재 한국의 진보와 보수 진영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반일이라고 하는 거 외에 대안의 차원에서 정말 이렇게 한일 군사협정을 이제 저지하자라는 걸 뛰어넘어 가지고 이렇게 합의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이제 좀 평선 달릴 가능성들도 많고 제가 이제 이 토론회를 이제 실무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이 토론회의 의의는 그겁니다. 한일 군사협정 아마 추진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다른 이유도 아닌 이제 정치적인 이유들 때문에. 하지만 이게 단지 이제 한일 군사협정 체결을 저지하는 것에 이제 그쳤을 경우에는 이 군사협정이 체결되는 데 빌미가 되고 있는 북한 문제라든가 그리고 그 저변에 깔려 있는 미국의 이제 중국 부상에 대한 이제 군사적인 차원에서의 견제에 이제 일본은 이미 이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고 한국도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런 것에 실제로 이제 반대되는 다른 이제 흐름을 이제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이미 양국 간에 좀 이제 합의된 바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합의된 바를 지키지 않으면 한미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차원으로 저희들은 이제 계속적으로 좀 번갈 협박을 해올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한미 동맹이 유지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한미 동맹이 힘들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 그게 하나의 거대한 신화로 이제 남아 있는 이 사회 속에서 그런 것들이 자꾸 이제 저쪽에서 반대의 논리로 이제 들어졌을 때 이 이제 반일 감정에 기반한 반대의 논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허물어질 수 있다. 실제로는 이제 그것이 이제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동맹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라는 논리로 이제 관철될 가능성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러한 데서 이제 보자라고 하면 근본적인 대안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역시 빌미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지역 차원의 어떤 문제들도 해결하기 위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단지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이제 정식 대표 이야기했습니다만 아마 그걸 모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남북관계 개선만이 아니라 그 이제 근본적인 그 구조적인 문제인 한반도 정전 체제의 문제라든가 동북아의 냉전 체제의 문제 자체를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이 문제 자체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미국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동의한 바들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이제 실천이 안 된 것인데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이제 실천하도록 할 것인가?
라는 이제 문제가 이제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 역시 키포인트는 이제 북한 핵 문제 니네가 이제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핵 능력만 증가되고 우리 안보 위험만 더 이제 오히려 이제 정전체제 이후로 이제 처음으로 이제 포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이게 위험해지지 않았느냐. 니네 무능하다 이제 일괄 타결의 해법을 이제 추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제 것에 대해서 이제 이것만이 이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이런 것들도 이제 저지할 수 있고 근본적으로 다른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인식과 대안에 대한 공감 이런 것들을 뭐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뭐 한일협정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만은 단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포괄적인 일괄 타결을 이제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려고 하는, 단지 북한 문제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제 남북관계 좀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 이제 당기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이제 유영재 선생님께서 뭐 간단한 질문하셨습니다. 직자적인 반일 대응의 위험성, 우리는 그걸 걱정하기보다는 대규모 집회 자체도 안 되는 것들이 이제 오히려 문제지 않는가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배성인 선생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저변에는 이제 집회장에는 이제 참여하지 않아도 나름대로 함정이 이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집단적인 지성이 작용하고 있다. 근데 그 집단적인 지성이 어디까지 좀 더 확장돼야 되는가라는 것은 이제 제가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이 정도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자 선생님도 이렇게 꼭 하셔야 될 말씀 있으신 선생님들만 뭐 말씀하시죠. 다 뭐 내가 의무적으로 하셔야 이렇게 하면 좀 부담이 될 것 같아가지고. 없으십니까? 네, 네. 시간은 한 2, 3분 멘트 하시죠. 이 한일 부사정보고 일본의 그 정보력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 그거 다 우리가 도움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2006년도에 작전 통제권 환수를 위한 8.17 로드맵을 이야기할 때 국방부가 대부분의 전략 전술, 신호정보와 전술 영상정보를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도달했고, 전술 레이더와 기타 특수분야 정보도 거의 100% 독자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미 8년 전에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을 빌미로 해서 일본의 정보력에 도움이 필요하다, 굳이 필요 없고, 상대적으로 보더라도 정보 전력에 있어서 북에 비해서 남쪽이 전력이 압도적인데 거기다 더해서 일본의 정보 전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 말씀드리고, 번째로 이제 국회 대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 한일군사정보 지금 다 절차를 마치고 이제 서명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또 몰래 서명할지도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명박정부의 하도 비이성적인 집단이라서 국회에서 그런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헌법 위반을 들어서 문제제기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김태효 등 실무선을 이제 경질을 했는데, 물론 김태효를 경질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외교안보 실세, 이명박 정부의 핵심 실세가 이제 이 일로 해서 물러났다고 하는 점에서는 저는 실질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하지만 김태효가 물러났다고 해서 이명박 정부의 본질이 달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고위 책임자들, 단지 이것이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적으로 이제 한반도 동부 안보 지원 근본을 흔드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사과와 총리, 국방장관, 외교장관,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의 사퇴를 계속 요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근본 해결책은 물론 앞서 말씀들 하신 것처럼 북의 핵 미사일 이런 것들을 빌미로 해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방향의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한 것인데 따라서 이제 6자 회담과 굴복 공동 성명에 이제 동시된 한반도 평화 포럼 이것을 조속히 열 것을 요구해야 될 것이고 당면에서는 6자 회담으로 가기 위한 이제 진검돌이 놓여졌었는데 그게 지금 그 유명무실해진 상태이지만 이부 합의를 복원하고 이행하는 거를 조속히 이제 하도록 요구해내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딱 1분만. 네, 말씀하시죠. 제가 유영재 우리 선생님하고 같이 토론하면은 약간 좀 이렇게 사실은 뭐 역할이 좀 바뀌어요 항상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하면은 사실은 이제 제가 아까 이렇게 좀 따지고 해야 되는데 꼭 우리 이 선생님 먼저 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원해야지 이제 막 이런 고민을 막 시다해서 좀 하거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제가 무슨 활동가인 것처럼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수선을 하게 되는 경향이 좀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좀 저로서 굉장히 좀 긴장감도 있지만 약간 그런 난감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신 게 뭐냐면은 세 가지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꼭 뭐 보수와 진보가 만나가지고 토론회를 해야지만 격기도 보면 아닙니다. 다른 문제는 그럼 뭐 TV에서 하는 건 하는 거고 또 이런 자리에서는 뭐 굳이 안 만나도 되고 또 만날 필요가 없으면 안 만나도 되는 거죠. 저는 왜 이런 자리가 중요한 이유냐면은 과연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운동에서 상호간에 얼마만큼 신뢰성과 책임감이 있는가 하시는 굉장히 낮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그 신뢰를 갖다 대중한테 과연 보여줬는가 대중들이 물어봤을 때 올바른 답변을 한 적이 있는가 원하는 답변을 솔직히 말하면 지금까지 별로 못 봤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학교도 운동도 마찬가지인데 왜냐면 옛날에 대중이 아니란 말이죠. 대중이 맞는 건 아니지만 대중이 가변적이니까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중들하고 어떤 소통을 했는가 이제 그런 면에서는 신뢰를 보여준 적은 없더라. 많지 않더라. 답변을 제대로 해준 적 없더라. 그러니까 점점 좀 멀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제 뭐 남북미 간의 선수라도 만드는 건 매우 중요한데 저는 이 얘기도 지금 계속 해온 겁니다. 한 20년 이상 해왔는데 저는 예를 들어 8년 이후에 25년 더 달라진 게 뭐가 있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잖아요. 지금. 10년 동안 김대중 정부 노무현했지만은 또 바뀌지 않습니까? 그 뭐냐면은 이제는 뭔가 좀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겠구나. 단기적으로 해도 또 다시 되돌아오고 하는데 이제는 뭔가 좀 확고하게 이게 좀 이렇게 고착화될 수 있는 그런 무엇을 고민해봤는데 이제는 저는 그걸 대중에게 힘을 좀 이렇게 대중들이 역능성을 좀 우리가 좀 발견하고 만들어주는 기관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항상 발견하려고 그러는데 발견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발견합니까? 만들어주기도 하는 거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게 오히려 더 빠른 길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가다가 또 엎어지고 하는 거니까 다른 방식은 그걸 하는 건데 또 엎어지니까 안 엎어질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저는 여전히 그 원천은 대중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점점 이 대중들이 가지고 역능성에 많이 주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중간하면 미안하니까. 됐습니까? 네, 그러면 토론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제가 토론회 하면서 좀 오늘 좀 저도 사실 이 분야에서 뭐 좀 안다고 하는 사람인데 새로운 걸 많이 좀 깨닫고 느끼는 그런 토론회였습니다. 특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좀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보류했다고 해가지고 좀 안심해서는 안 된다. 빨리 이걸 현 정부로부터 지금까지 추진 과정이 협상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폐지시키는 대로까지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 이런 투쟁을 좀 열심히 좀 우리 당부터 좀 집중적으로 해서 이걸 완전히 폐기시키지 않으면 위험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 문제는 단순히 이번에 이제 만약 폐지 선언을 한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새로운 어떤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체제가 갖는 위험성 문제를 다시 한번 자각을 하고 이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체제를 뭔가 구축하는 과정 자체를 근본적으로 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은 이런 사태들이 계속 재발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거 보니까 저 아까 우리 발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선순환 구조 출발은 뭐고 목표는 뭔가 이런 측면에서 결국 이런 흐름들을 이제 북한 위협론을 매개로 해서 지금 등장한 이런 흐름들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라는 것들은 남북관계 개선을 출발점으로 해서 좀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 결국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실제로 그런 어쨌든 빌미들을 없애나가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실제로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대로 나아갈 때, 완성될 때 이런 문제들이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좀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저희 당과 저희 연구소에서 활동과 연구 활동을 통해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좀 다뤄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발제에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 그리고 후에 계신 우리 연구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